서울의 심장부 초고층 시그너스 타워의 최상층에 위치한 아스테리아 홀은 대한민국 상위 1%의 부와 권력이 응축된 공간이었다. TK그룹이 주최하는 연례 VVIP 자선 행사의 밤, 눈부신 샹들리에 아래로 정재계 거물들과 셀러브리티들이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가식적인 미소를 나누고 있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제된 이 세계의 정점에는 TK그룹의 젊은 총수 권지혁이 있었다. 그는 흠잡을 데 없는 맞춤 수트를 입고 단상 근처에서 몇몇 국회의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지루함과 오만함이 옅게 서려 있었다. 이 화려한 파티도 아첨하는 사람들의 얼굴도 그에게는 그저 매년 반복되는 연극의 일부일 뿐이었다. 권지혁에게 세상은 그의 발 아래 있었고 모든 것은 그의 뜻대로 움직였다. 적어도 그는 그렇게 믿고 있었다. 그때였다. 웅장한 홀의 입구가 열리며 모든 이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소란스럽던 장내에 순간적인 정적이 흘렀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문 쪽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한 여인이 서 있었다. 단순한 아름다움을 넘어선 사람을 압도하는 신성한 아우라를 풍기는 여인이었다. 칠흑 같은 드레스는 그녀의 완벽한 몸매를 가감없이 드러냈고 길게 뻗은 목선과 가녀린 어깨는 우아함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사람들을 진정으로 경악시킨 것은 그녀의 양옆에 선 5명의 아이들이었다. 4명의 남자아이와 1명의 여자아이, 모두 똑같은 디자인의 고급스러운 아동복을 입고 있었다. 아이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무표정한 얼굴로 조금의 동요도 없이 여인의 곁을 지켰다. 그리고 그 5 아이들의 얼굴은 믿을 수 없게도 이 파티의 주최자인 권지혁을 어린 시절로 되돌려 놓은 듯 똑같이 닮아 있었다. 권지혁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그의 잘 훈련된 포커페이스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다. 손에 들린 샴페인 잔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여인의 얼굴을 알아보았다. 흐릿한 기억의 저편 뚱뚱하고 자신감 없던, 그래서 자신이 경멸하고 가차없이 버렸던 그 얼굴이 겹쳐졌다. 5년 전 100kg의 몸으로 눈물 흘리며 매달리던 여자 강서연, 그녀가 살아있었다. 그리고 여신이 되어 돌아왔다. 권지혁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그는 자신에게 아첨하던 국회의원들의 말을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그의 온 신경은 오직 강서연과 그를 꼭 닮은 5 아이들에게 향해 있었다. 그는 자석에 이끌리듯 굳어버린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그녀에게로 향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르듯 사람들이 그의 길을 열어주었다. 강서연은 그가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짙은 눈동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차가운 호수와 같았다. 마침내 권지혁이 그녀의 앞에 섰다. 그들의 사이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흘렀다. 권지혁은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위엄을 잃고 심하게 잠겨 있었다. 강서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그의 시선은 그녀의 얼굴을 지나 아이들에게로 향했다. 혼란과 분노, 그리고 정체 모를 감정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이 아이들은 그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강서연의 붉은 입술이 열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로워 그의 심장을 꿰뚫는 듯했다. 오랜만이네요, 권지혁 대표님. 제 아이들입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똑바로 응시하며 마지막 쐐기를 박았다. 당신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 순간 5년 전의 기억이 지독한 악몽처럼 권지혁의 뇌리를 스쳤다. 폭우가 쏟아지던 밤 그의 펜트하우스였다. 강서연은 흠뻑 젖은 채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녀의 커다란 몸이 애처롭게 떨리고 있었다. 제발 지혁 씨, 제발 저를 버리지 마세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살도 뺄게요.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할게요. 그녀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다. 권지혁은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살찐 손가락이 자신의 값비싼 바지를 더럽히는 것 같아 역겨웠다. 그는 차갑게 그녀의 손을 쳐냈다. 주제 파악 좀 하지 그래. 100kg짜리 여자는 내 옆에 둘 수 없어. 내 명성에 흠집만 될 뿐이야.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가 그녀의 심장에 박혔다. 그는 지갑에서 수표책을 꺼내 대충 금액을 적어 그녀의 얼굴에 던졌다. 이거 받고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다시는 찾아오지 마. 수표가 바닥에 떨어지며 서연의 마지막 희망과 자존심도 함께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그저 텅 빈 눈으로 그를 올려다볼 뿐이었다. 그 눈빛에 담긴 깊은 절망과 상처를 그는 애써 외면했다. 그것이 그가 기억하는 강서연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의 눈앞에 서 있는 여자는 그때의 그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를 위해 지옥에서 돌아온 여신과도 같았다. 교짓말하지 마. 권지혁이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다. 그의 이성이 마비되고 본능적인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내 눈을 봐. 저 아이들은 누가 봐도 내 아이들이야. 어떻게 나한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그의 외침에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TK그룹의 총수가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이 전례 없는 상황에 모두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하지만 강소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였다. 대표님이야말로 제정신이 아니신 것 같군요. 세상에 닮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착각이 심하시네요. 그녀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그리고 5년 전에 제게 무슨 짓을 하셨는지 잊으셨나 봐요. 당신이 제게서 모든 걸 앗아갔을 때 당신과 저는 완벽한 타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와 말을 섞을 가치도 없다는 듯 몸을 돌렸다. 그리고 아이들을 향해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얘들아, 이제 그만 가자. 여긴 재미없는 곳이네. 5 아이들은 일제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들은 떠나는 순간까지 권지혁에게 단 한 번의 눈길도 주지 않았다. 마치 그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권지혁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멀어지는 6명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의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다. 5년 전 그가 그녀에게 주었던 몸열감과 상처가 이제 부메랑이 되어 그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다. 파티의 화려한 조명도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더 이상 그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세상은 오직 강서연이라는 이름의 폭풍에 휩쓸려 폐허가 되어가고 있었다. 강서연과 아이들이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지고 나서야 권지혁은 간신히 정신을 차렸다. 그는 주먹을 피가 나도록 세게 쥐었다. 그의 눈에는 살기가 번뜩였다. 그는 곁에 달기하고 있던 비서 최민준을 불렀다. 최민준은 이 모든 상황을 불안한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최 비서, 권지혁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강서연, 그리고 저 아이들, 5년 동안의 모든 걸 알아내. 먼지 한 톨까지 전부 다. 지금 당장. 최민준은 굳은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권지혁은 텅 빈 홀의 입구를 노려보았다. 강서연, 네가 감히 나를 상대로 게임을 시작했겠다. 좋아, 어디 한번 해보자. 이 게임의 승자는 결국 내가 될 것이다. 그는 그렇게 다짐했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지독한 불안감을 떨칠 수는 없었다. 5년 만에 돌아온 그녀는 그가 알던 약하고 순진한 강서연이 아니었다. 그의 제국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날 밤 서울의 밤하늘 아래 두 사람의 길고 잔인한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아스테리아 홀의 눈부신 조명과 위선적인 웃음소리를 뒤로한 채 권지혁은 자신의 마이바흐에 몸을 실었다. 귀가 먹먹할 정도의 엔진 소음이 그의 혼란스러운 머릿속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길 바랐지만 소용없었다. 그의 뇌리에는 강서연의 차가운 목소리가 메아리 쳤고 그를 꼭 닮은 5 아이들의 얼굴이 끊임없이 아른거렸다. 당신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 한마디가 그의 자존심과 이성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그는 스티어링 휠을 부서져라 움켜쥐었다. 손등에 핏줄이 선명하게 돋아났다. 평생을 감정의 동요 없이 살아온 그였다. 모든 것을 계획하고 통제하는 것이 그의 삶의 방식이었다. 하지만 강서연이라는 변수는 그의 완벽한 세계에 거대한 균열을 만들어냈다. 5년 전 벌레처럼 하찮게 여겨내쳤던 그 여자가 이제는 그의 제국을 위협하는 거대한 폭풍이 되어 돌아왔다. 펜트하우스에 도착한 그는 재킷을 거칠게 벗어던지고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다. 이곳은 5년 전 그녀를 내쫓았던 바로 그 장소였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제는 그녀의 존재감이 유령처럼 집 안 곳곳을 떠돌며 그를 괴롭혔다. 그는 독한 위스키를 잔에 가득 따랐지만 타는 듯한 액체도 그의 들끓는 속을 잠재우지는 못했다. 익숙한 일과, 즉 숫자와 보고서의 세계로 돌아가 통제력을 되찾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모니터 화면 위로 아이들의 얼굴이 겹쳐 보였다. 자신과 똑같은 눈, 코, 입. 유전자의 힘을 부정할 수 있을 만큼 어리석지 않았다. 그렇다면 강소연은 왜 그런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는 것인가? 그를 향한 복수심 때문인가? 아니면 그가 모르는 다른 진실이 숨겨져 있는 것인가? 수많은 질문이 그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고 그는 난생 처음 무력감을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최민준 비서가 무거운 표정으로 그의 집무실에 들어섰다. 권지혁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해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보고해.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처럼 거칠었다. 최민준은 마른 침을 삼키며 준비해온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대표님, 이상합니다. 강서연 씨의 지난 5년간의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출입국 기록 금융거래 내역 거주지 정보까지 마치 증발했다가 다시 나타난 것 같습니다. 권지혁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패였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대한민국에서 사람이 5년 동안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게 가능해. TK그룹의 정보력을 총동원해서 뭘 한 거야. 그가 책상을 내리치자 위스키 잔이 위태롭게 흔들렸다. 좀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주인의 격한 반응에 최민주는 당황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말을 이었다.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리고 아주 전문적으로 기록을 삭제한 흔적이 보입니다. 보통 실력자가 아닙니다. 누군가 강서연을 돕고 있다는 것. 그 사실이 권지혁의 분노의 기름을 부었다. 감히 누가 자신의 여자를 그리고 자신의 아이들일지도 모르는 존재를 숨겨준단 말인가. 그가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집무실의 전화벨이 날카롭게 울렸다. 발신자는 TK그룹의 상황, 그의 어머니인 윤명희 명예회장이었다. 그는 마지못해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 수화기 너머로 윤 회장의 냉정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어젯밤 소동은 뭐였지? 신문 한 면에 날 뻔한 걸 겨우 막았다. 근본도 없는 여자 하나 때문에 이게 무슨 망신이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들에 대한 걱정보다는 그룹의 이미지 손상에 대한 질책이 담겨 있었다. 강서연이라는 그 계집 예전에도 내 발목을 잡더니 또 나타났구나. 당장 깨끗하게 처리해. 한유라와의 약혼이나 TK그룹의 미래에 조금이라도 흠집이 가는 일은 용납 못한다. 권지혁은 이를 악물었다. 제가 알아서 합니다. 그는 짧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어머니에게 강서연은 여전히 근본 없는 계집일 뿐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권지혁에게 그저 과거의 여자가 아니었다. 그의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 수 있는 미스터리의 중심이었다. 그의 오만함은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뒤섞여 더욱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만들어냈다. 설상가상으로 그의 약혼 여인 한유라가 예고도 없이 사무실을 찾아왔다. 그녀는 국내 최대 로펌의 외동딸로 아름다운 외모와 뛰어난 지성을 겸비한 여자였다. 그녀는 권지혁과 가장 잘 어울리는 파트너로 공인된 인물이었다. 유라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그에게 다가왔다. 지혁 씨, 괜찮아요. 어젯밤에 많이 놀랐어요. 갑자기 나타난 그 여자 예전에 만났다는 그 뚱뚱한 여자 맞죠? 그녀의 입에서 나온 뚱뚱한 여자라는 단어가 권지혁의 신경을 날카롭게 긁었다. 그는 애써 표정을 감추며 대답했다. 별일 아니야. 신경 쓰지 마. 하지만 한유라는 집요했다. 어떻게 신경을 안 써요. 애들까지 데리고 왔던데 꼭 지혁 씨를 닮았더라고요. 세상에 설마. 그녀는 말을 흐리며 그의 반응을 살폈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 뒤에 숨겨진 질투와 의심이 번뜩이고 있었다. 권지혁은 그녀의 가식적인 위로가 역겨웠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서울의 정영이 한눈에 들어왔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담기지 않았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만든 화려한 성에 갇혀버린 기분이 들었다. 어머니의 압박과 약혼녀의 감시, 그리고 강서연이 던진 풀 수 없는 수수께끼. 모든 것이 그의 목을 조여왔다. 그는 문득 강서연과의 과거를 떠올렸다. 그녀는 항상 그의 옆에서 조용히 웃어주던 여자였다. 그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고 그의 상처를 말없이 보듬어 주었다. 그녀의 순수함과 따뜻함이 부담스러워졌을 때 그는 그녀의 체중을 핑계로 비참하게 버렸다. 하지만 지금의 그녀에게서는 과거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얼음 여왕처럼 차갑고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는 듯 당당했다. 그 5년 동안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날 오후 최민준 비서가 다시 보고를 위해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함께 작은 희망이 섞여 있었다. 대표님, 작은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강서연 씨가 사라진 직후 프랑스 리옹의 한 작은 병원에서 신혼불명의 동양인 산모가 5쌍둥이를 출산한 기록이 있습니다. 기적적인 사례라 당시 지역신문에 작게 실렸었습니다. 권지혁의 눈이 번뜩였다. 그 산모가 강서연이라는 증거는 최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없습니다. 병원 측은 환자 정보 보호를 이유로 협조를 거부했고 기록 또한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기가 너무나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것은 어둠 속의 한 줄기 빛과 같았다. 권지혁은 그 희미한 가능성에 모든 것을 걸기로 했다. TK그룹, 프랑스 지사의 모든 인력을 동원해 그 병원을 샅샅이 뒤져.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 5년 전 그 병원에 있었던 의사 간호사 모든 관계자를 찾아내서 그 동양인 산모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 반드시.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의 오만한 자존심은 잠시 접어둔 채 오직 진실을 향한 집념만이 불타고 있었다. 한유라를 돌려보낸 후 권지혁은 다시 혼자가 되었다. 그는 광활한 펜트하우스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였지만 그 어느 것도 그의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지 못했다. 파티장에서의 자신만만하던 제국의 왕은 이제 없었다. 그의 자리에는 하나의 목적에 사로잡힌 상처 입은 포식자만이 남아있었다. 강서연, 네가 숨긴 진실이 무엇이든 내가 반드시 찾아내고 말겠다. 그리고 네가 내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을 되찾을 것이다. 그것이 내 아이들이든 너의 마음이든. 그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섬뜩하게 빛났다. 권지혁이
그의 차가운 펜트하우스에서 불면의 밤을 보내는 동안 서울 외곽의 한적한 언덕 위 하얀 성체 같은 저택에서는 따스한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다. 이곳은 강서연이 지난 5년간 피와 눈물로 쌓아 올린 그녀만의 요새이자 아이들을 위한 천국이었다. 집안은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내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햇살로 가득 차 있었다. 강서연은 알람 소리 없이도 정확한 시간에 눈을 떴다. 그녀는 먼저 아이들 방으로 향했다. 거대한 방은 5 아이들의 개성에 맞게 5개의 공간으로 나뉘어 있었다. 그녀는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이 아이들이야말로 그녀가 지옥 같은 과거를 버텨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였다. 첫째인 강태원은 벌써 일어나 앉아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쌍둥이 중 몇 분 차이로 가장 먼저 태어난 태원은 나이에 맞지 않게 침착하고 진중했다. 동생들을 지키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여기는 작은 리더였다. 서연은 그런 태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우리 첫째, 벌써 일어났네. 태호는 책에서 눈을 떼고 엄마를 향해 희미하게 웃어 보였다. 둘째 강태주는 아직 꿈속을 헤매며 스케치북을 꼭 껴안고 있었다. 태주는 감수성이 풍부하고 섬세한 아이로 말보다는 그림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했다. 그의 스케치북에는 가족의 행복한 모습이 동화처럼 담겨 있었다. 셋째 강태민은 이불을 뻥 차버린 채 침대 위를 뒹굴고 있었다. 에너지가 넘치고 사교적인 태민은 5 아이 중 가장 활발하고 장난기가 많았다. 넷째 강태우는 분해된 장난감 로봇 부품들 속에서 잠들어 있었다. 호기심 많은 과학자인 태우는 뭐든지 분해하고 조립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의 꿈은 엄마처럼 세상을 바꾸는 발명품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일점인 막내 강서아는 인형처럼 예쁜 얼굴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서아는 오빠들 사이에서 자라 유난히 조숙하고 똑부러졌으며 특유의 사랑스러움으로 집안의 외교관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서연은 아이들을 깨워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분주하지만 행복한 아침이었다. 아이들은 식탁에 둘러앉아 밤새 있었던 꿈 이야기와 오늘 할 일에 대해 제잘거렸다. 서연은 그 모습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생각했다. 권지혁 당신은 당신이 무엇을 놓쳤는지 평생 알지 못할 것이다. 이 아이들은 당신이 버린 세상의 전부다. 그녀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가라앉았다가 이내 아이들을 향한 따스함으로 채워졌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후 강서연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신했다. 그녀는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계의 혜성처럼 등장한 기업 아르테미스의 창립자이자 CEO였다. 그리스 신화 속 사냥의 여신이자 젊은 존재들의 수호신인 아르테미스. 그 이름처럼 그녀의 회사는 기존 시장의 포식자들을 위협하는 강력한 신흥 강자였다. 판교 테크노밸리에 위치한 아르테미스 본사는 통유리로 된 혁신적인 디자인을 자랑했다. 회사에 들어서는 순간 강서연의 부드러운 엄마의 모습은 사라지고 냉철한 카리스마를 지닌 지도자의 모습만이 남았다. 그녀는 임원회의를 주재하며 날카로운 질문과 명쾌한 분석으로 좌중을 압도했다. 그녀가 직접 개발에 참여한 줄기세포 배양 기술을 이용한 화장품은 TK그룹의 화학 및 제약 부문을 위협할 정도로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그녀를 지키는 든든한 사람들이 있었다. 수석 부사장이자 그녀의 유일한 친구인 데니얼 김. 그는 월스트리트에서 천재 투자자로 불리던 한국계 미국인으로 5년 전 프랑스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절망에 빠져 있던 서연을 발견하고 그녀의 잠재력을 알아본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는 서연의 아픈 과거를 모두 알고 있었고 단순한 사업 파트너를 넘어 친오빠처럼 그녀와 아이들을 아꼈다. 그리고 그림자처럼 그녀를 수행하는 오 비서. 국가정보원 출신의 엘리트 요원이었던 그녀는 서연의 개인 비서이자 보안 총책임자였다. 지난 5년간 서연의 모든 기록을 지우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그녀와 아이들을 완벽하게 보호하는 철벽 방패 역할을 해왔다. 권지혁의 정보팀이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한 것은 모두 오 비서의 작품이었다. 회의를 마친 서연은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왔다. 통유리창 너머로 분주한 도시의 풍경이 펼쳐졌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5 아이들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권지혁을 향한 그녀의 차가운 태도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갑옷일 뿐이었다. 그 갑옷 아래에는 여전히 5년 전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채 남아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주저앉아 우는 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 상처를 강철 같은 의지로 단련시켰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증명이었다. 권지혁과 그의 가문이 가진 부와 권력 없이도 오직 자신의 힘으로 아이들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키울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 아이들이 스스로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게 되더라도 상처받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강한 아이들로 키워내는 것. 그것이 그녀의 인생을 건 싸움이었다.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오 비서가 들어왔다. 그녀의 표정은 언제나처럼 무표정했지만 서연은 미묘한 긴장감을 읽을 수 있었다. 대표님, 보고 드릴 것이 있습니다. 오 비서는 보안 태블릿을 내밀었다. 화면에는 TK그룹이 프랑스 리옹의 병원 기록에 접근하려다 실패한 로그 기록이 떠 있었다. 권지혁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상대로입니다. 강서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 오만한 남자가 자신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고 가만히 있을 리 없었다. 오히려 그가 빨리 움직여주길 바라고 있었다. 프랑스 쪽 보안을 한 단계 더 강화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둔 가짜 정보들을 조금씩 흘려요. 그가 헛다리를 짚으며 시간을 낭비하도록 오비서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서연의 지시라면 어떤 것이든 의심 없이 따랐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지시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서연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가 다가오도록 두세요. 덫에 가까이 올수록 사냥은 더 쉬워지니까요. 그녀의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사냥의 여신 아르테미스처럼 차갑고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다. 권지혁은 아직 자신이 누구를 상대로 게임을 시작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권지혁의 세상은 이제 강서연과 5 아이들을 중심으로 돌아갔다. 프랑스 리옹에서의 조사는 오 비서가 심어놓은 가짜 정보들 속에서 길을 잃고 있었다. 지지부진한 보고에 그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냈다. 그는 과거를 파헤치는 대신 현재를 직접 공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것은 그가 가장 잘하는 방식, 즉 압도적인 힘과 자본으로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방식이었다. 최민주는 5 아이들이 재학 중인 최고급 사립 국제학교 첼시 인터내셔널 스쿨에 대한 정보를 가져왔다. 대한민국 상위 연초밀 %의 자제들만 다닌다는 그곳은 철저한 보안과 프라이버시 보호로 유명했다. 권지혁에게 그곳은 완벽한 사냥터였다. 그는 학교 재단에 천문학적인 액수의 기부금을 익명으로 전달했다. 그의 의도대로 학교 측은 그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한 특별 후원자의 날 행사에 그를 비공개로 초청했다. 권지혁은 이 날을 위해 치밀하게 준비했다. 그는 가장 부드러운 인상을 주는 네이비색 캐시미어 재킷을 입었고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대화하는 법까지 시뮬레이션했다. 이것은 그에게 M&A 협상만큼이나 중요한 작전이었다. 강서연의 감시망에서 벗어나 아이들과 자연스럽게 마주칠 절호의 기회. 그는 자신감에 차 있었다. 이 세상에 돈과 권력으로 열지 못할 문은 없다고 믿었으니까. 하지만 강서연은 언제나 그보다 한 수 위에 있었다. 아르테미스 대표 집무실에서 그녀는 첼시 스쿨로부터 온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었다. 거액의 익명 기부자와 그를 위한 비공개 행사. 그녀는 그 익명의 기부자가 누구인지 즉시 알아차렸다. 그녀의 입가에 냉소가 어렸다. 역시
권지혁다운 저렴한 방식이었다. 그녀는 오비서를 통해 학교 측에 조용히 연락을 취했다. 행사 당일 권지혁은 약간의 설렘마저 느끼며 학교에 도착했다. 교장의 극진한 환대를 받으며 교정을 둘러보는 그의 눈은 오직 5 아이들을 찾고 있었다. 하지만 아이들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불안해진 그가 교장에게 아이들의 행방을 묻자 교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강태호 학생을 포함한 5 남매는 오늘 아침 다른 학부모님의 후원으로 특별 현장 학습을 떠났습니다. 아주 갑작스럽게 결정된 일이라서요. 권지혁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의 완벽한 계획은 시작도 해보지 못하고 수포로 돌아갔다. 그는 분노를 억누른 채 의미 없는 기념사진 촬영과 시설 투어를 마쳐야 했다. 잔디밭에서 뛰노는 다른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그의 신경을 날카롭게 긁었다. 그는 강서연이 자신의 계획을 미리 읽고 농락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치밀어 오르는 굴욕감에 그는 주먹을 세게 쥐었다. 첫 번째 시도가 실패로 돌아가자 그는 더욱 집요해졌다. 이번에는 최민준을 통해 강서연과 아이들의 주말 동선을 파악했다. 그녀는 매주 토요일 오전에 아이들을 데리고 드림월드라는 놀이공원에 간다는 정보가 입수되었다. 권지혁은 이번에야말로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TK그룹 임직원 복지를 핑계로 드림월드의 절반을 통째로 대관했다. 그는 이번에는 수행원 없이 평범한 야구 모자와 캐주얼한 점퍼 차림으로 놀이공원을 찾았다. 낯선 변장과 시끄러운 인파 속에서 그는 왠지 모를 긴장감을 느꼈다. 잠시 후 그의 눈에 익숙한 실루엣이 들어왔다. 회전목마 근처에서 아이스크림을 사고 있는 강서연과 그녀를 둘러싼 5 아이들이었다. 그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나무 기둥 뒤에 몸을 숨기고 그들을 지켜보았다. 강서연은 아이들을 챙기느라 여념이 없었다. 바로 그때였다. 호기심 많은 넷째 태우가 바닥에 떨어진 반짝이는 배지를 발견하고 엄마의 손을 놓고 그쪽으로 아장아장 걸어갔다. 아이는 배지를 줍는데 정신이 팔려 주변을 살피지 못했고 마침 그곳을 지나던 권지혁의 다리에 쿵 하고 부딪혔다. 태우는 엉덩방가를 찌우며 넘어졌다. 권지혁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는 반사적으로 몸을 숙여 아이를 일으켰다. 괜찮니? 그의 목소리가 자신도 모르게 떨려 나왔다. 태우는 울지 않았다. 대신 동그랗고 커다란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 눈은 권지혁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 속 눈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다. 아이는 그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 아무런 경계심 없이 입을 열었다. 아저씨, 저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 순수한 한마디에 권지혁의 내면에 있던 단단한 벽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아이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난생 처음 느껴보는 강렬하고 원초적인 감정이 그의 온몸을 휩쌌다. 자부심이나 소유욕과는 다른 설명할 수 없는 뜨거운 무언가였다. 그는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을 맞추고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아이의 헝클어진 머리를 정리해 주려 했다. 강태우,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2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다. 강서연이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굳어 있다가 이내 정신을 차리고 미친 듯이 달려왔다. 그녀는 태우를 품에 와락 끌어안고는 마치 더러운 것에서 떼어놓으려는 듯 권지혁에게서 아이를 보호했다. 그녀의 눈에는 경멸과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서연은 겁에 질린 다른 아이들을 재빨리 불러 모아 마치 전염병이라도 피하듯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다. 권지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은 채 멀어지는 그들의 뒷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그의 손은 여전히 허공에 멈춰 있었다. 아이의 따뜻한 천과 강서연의 싸늘한 눈빛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그의 머릿속을 헤집었다. 그는 패배했다.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치밀한 계획으로도 그녀가 만든 견고한 성벽을 뚫을 수 없었다. 아니 뚫을수록 그녀는 더욱더 굳게 문을 닫아걸 뿐이었다. 잠시나마 느꼈던 아이와의 교감은 그에게 기쁨이 아닌 자신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처절하게 깨닫게 하는 고통이 되었다. 이것은 더 이상 자존심 싸움이나 이기는 게임이 아니었다. 차로 돌아온 그는 변장을 벗어 던졌다. 학교에서의 분노와는 다른 텅 빈 허탈감이 그를 덮쳤다. 그는 최민준에게 지시했다. 아이들 미행은 그만둬. 공격적인 접근도 모두 중단해. 최민준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권지혁은 창밖을 보며 나지막이 읊조렸다. 전략을 바꾼다. 이 고양이와 쥐게임에서 그는 자신이 고양이가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거미줄에 걸린 나비에 불과했다. 이 판을 뒤집기 위해서는 그녀의 과거, 그녀의 약점, 그리고 그녀를 강하게 만든 비밀의 근원을 알아내야만 했다. 놀이공원에서의 충격적인 만남 이후 권지혁의 세계는 깊은 침묵에 잠겼다. 그는 더 이상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았다. 아이의 얼굴에 서렸던 순수한 호기심과 강서연의 눈에 담겨있던 깊은 증오가 그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단순한 가해자가 아니라 되돌릴 수 없는 것을 파괴해버린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다. 그는 사무실에 틀어박혀 최민준의 보고만을 기다렸다. 공격적인 전략을 모두 거두고 오직 5년이라는 시간의 공백을 파헤치는 데에만 모든 정보력을 집중했다. 며칠이 흐르고 마침내 최민준이 굳은 얼굴로 집무실에 들어섰다. 그의 손에 들린 태블릿 PC에는 권지혁이 그토록 원했던, 그러나 감당할 준비는 되지 않았던 진실의 파편들이 담겨 있었다. 최민준의 팀은 프랑스 리옹의 작은 병원을 추적하는 데 성공했다. 오 비서가 쳐놓은 수많은 방화벽과 가짜 정보들 속에서 그들은 단 하나의 허점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돈의 흐름이었다. 스위스 비밀 계좌를 통해 거액의 병원비가 익명으로 결제된 기록. 그 돈의 출처를 쫓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돈이 흘러 들어간 곳을 역추적하는 것은 가능했다. 보고서입니다. 최민준이 내민 태블릿 화면에는 극비라는 붉은색 워터마크가 찍혀 있었다. 권지혁은 마른 침을 삼키며 화면을 넘겼다. 첫 페이지에는 익명의 동양인 산모에 대한 단편적인 의료 기록이 담겨 있었다. 5 쌍둥이 임신, 임신 중독증 조산 위험, 산모 사망 가능성. 차가운 의학 용어들이 비수처럼 그의 눈에 박혔다. 그는 그녀가 혼자서 이 모든 의학적 사형 선고를 감당해야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다음 페이지에는 어렵게 접촉한 은퇴한 간호사의 증언이 녹취록 형태로 정리되어 있었다. 그녀는 5년 전에 그 기적 같았던 출산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주 어렸고 몹시 겁에 질려 있었어요. 프랑스어도 거의 못했고 찾아오는 사람도 단 한 명 없었죠. 그 거대한 몸으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면서도 그녀는 단 한 번도 아이들을 포기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버텼습니다. 출산 과정에서 과다출혈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죠. 권지혁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의 머릿속의 5년 전 폭우 속에서 자신에게 매달리던 서연의 모습이 겹쳐졌다. 그는 그녀의 부푼 몸을 경멸하고 그녀의 눈물을 외면했다. 그 순간 그녀의 뱃속에는 그의 아이들 5명의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아이들을 품은 여자를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는 낯선 타국으로 맨몸으로 내몬 것이나 다름없었다.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는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다. 기적의 5 쌍둥이 출산을 다룬 작은 지역 신문의 흐릿한 사진이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깡마른 여자의 모습. 긴 머리는 푸석했고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강서연이었다.
그녀의 곁에는 5개의 작은 인큐베이터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그녀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인큐베이터를 향한 그녀의 눈빛만은 맹렬한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어미 맹수가 제 새끼를 지키는 본능적인 사랑과 처절한 모성애 그 자체였다. 그 사진을 본 순간 권지혁의 내면에서 무언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그를 지탱하던 오만함과 자기 합리화의 껍질이 깨지고 끔찍한 죄책감이 심장을 집어삼켰다. 그가 저지른 짓의 무게가 현실이 되어 그의 목을 졸라왔다. 그는 태블릿을 떨어뜨렸다. 화면이 바닥에 부딪히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지만 그는 아무것도 들을 수 없었다. 그는 휘청이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다. 한편 권지혁이 자신의 과거와 마주하며 고통스러워하는 동안 그의 어머니 윤명희 회장과 약혼녀 한유라는 은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청담동의 한 고급스러운 찻집 두 여자는 우아하게 찻잔을 들고 있었지만 그들의 대화 내용은 전혀 우아하지 않았다. 그 아이들이 정말 지혁이의 핏줄이라면 보통 문제가 아니게 될 거야. TK그룹의 후계 구도가 복잡해져. 윤 회장이 차갑게 말했다. 한유라는 질투심에 불타는 눈으로 맞장구를 쳤다. 어머님,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강서연이라는 여자의 존재예요. 그녀가 아르테미스라는 회사로 얼마나 TK그룹을 위협하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그녀는 단순히 돈을 노리는 게 아니에요. 그녀는 모든 것을 파괴하러 돌아온 거예요. 그녀는 교묘하게 윤 회장의 불안감을 자극했다. 그녀에게 강서연은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이었다. 두 여자의 이해관계는 완벽하게 일치했다. 그들은 권지혁이 모르게 강서연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계획을 꾸미기 시작했다. 그들이 통제하는 언론을 이용해 아르테미스의 비리를 조작해 터뜨리고 강서연을 부도덕한 미혼모이자 남의 남자를 유혹하는 꽃뱀으로 만드는 것. 그렇게 그녀의 명예와 사업을 동시에 무너뜨려 그녀가 아이들을 데리고 한국을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들 작정이었다. 같은 시각 권지혁은 여전히 집무실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태블릿을 주워 서연의 사진을 확대했다. 사진 속 그녀의 눈빛이 그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의 저 강인함은 자신을 버린 남자에 대한 증오와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이 뒤섞여 만들어진 것이리라. 그는 그녀가 자신을 증오할 자격이 충분하다는 것을, 아니 그 증오조차 그녀에게는 사치였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분노는 사라졌다. 소유욕도 희미해졌다. 그 자리에는 오직 뼈저린 후회와 그녀에게 속죄하고 싶다는 갈망만이 남았다. 그녀가 겪었을 고통의 아주 작은 조각이라도 짊어지고 싶었다. 그는 최민준을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아니라 깊은 슬픔과 회한에 잠겨 있었다. 최 비서, 그녀를 도왔던 사람을 찾아 병원비를 결제한 그 스위스 계좌의 주인을, 내가 없었던 그 시간 동안 그녀의 곁을 지켜준 사람이 누군지 알아내야겠어. 그의 목표는 이제 진실의 규명을 넘어 속죄의 길을 찾는 것으로 바뀌어 있었다. 권지혁이 죄책감 속에서 속죄의 실마리를 찾으려 애쓰는 동안 윤명희 회장과 한유라의 공격은 소리 없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익명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다 악의적인 게시글 하나로 시작되었다. 아르테미스 강서연 대표의 충격적인 사생활. 자극적인 제목의 글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곧이어 TK그룹에 입김이 닿는 언론사들이 약속이나 한 듯 관련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기사들은 교묘하게 사실과 거짓을 뒤섞어 강서연을 부도덕한 인물로 몰아갔다. 5아이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재벌가 후계자를 상대로 한 계획적인 접근 의혹. 아르테미스의 성공 뒤에 숨겨진 검은 커넥션. 여론은 급격히 악화되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수성가한 여성 CEO의 아이콘이었던 그녀는 순식간에 미혼모라는 약점을 이용해
재벌을 협박하는 파렴치한 꽃뱀으로 전락했다. 아르테미스의 주가는 연일 폭락했다. 아르테미스 본사는 그야말로 전쟁터였다. 임원들은 빗발치는 문의 전화와 취소되는 계약에 패닉 상태에 빠졌다. 하지만 폭풍의 눈인 강서연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그녀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기사들을 분석하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분노를 참지 못하는 데니얼 김과 해킹을 통해 기사의 배후를 추적한 오 비서가 있었다. 이건 명백한 인격 살인이야. 서연 당장 우리 쪽 변호인단을 움직여서 전부 고소해야 해. 데니얼이 격분하여 소리쳤다. 오 비서는 담담하게 보고했다. 모든 공격의 진원지는 TK그룹과 연관된 홍보 대행사입니다. 한유라와 윤명희 회장의 지시일 확률이 90%입니다. 강서연은 쓴웃음을 지었다. 역시 그들다운 방식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것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보았다. 아니, 데니얼. 지금이야말로 무대를 장악할 때야.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그들이 나를 위해 완벽한 무대를 만들어줬어. 이제 내가 주인공으로 올라가서 진실을 말해줄 차례지. 그녀의 눈빛은 결연하게 빛나고 있었다. 한편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권지혁은 미칠 지경이었다. 그는 이 비열한 언론 플레이의 배후가 누구인지 단번에 알아차렸다. 그는 즉시 윤 회장의 집무실로 쳐들어갔다. 어머니 지금 무슨 짓을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그런 저열한 방식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을 수 있습니까? 그가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언성을 높였다. 하지만 윤 회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모두 가문을 위한 일이다. 그 여자는 우리 가문의 위협 요소일 뿐이야. 네가 해결하지 못하니 내가 나선 것뿐이다. 그녀의 냉정한 대답에 권지혁은 절망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이 저지르는 악행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방관자일 뿐이었다. 바로 그때 아르테미스 측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겠다는 공지가 떴다. 모든 언론과 대중의 관심이 강서연의 입에 집중되었다. 권지혁은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녀가 만약 기자회견장에서 자신의 이름을 거론한다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그의 죄책감과 별개로 TK그룹과 강서연, 그리고 아이들은 걷잡을 수 없는 스캔들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것이었다. 기자회견 당일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몰려든 프레스센터는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정신없이 터지는 가운데 강서연이 단상 위로 올라섰다. 그녀는 피해자의 초라한 모습이 아니었다. 진실을 상징하는 듯한 순백의 파워 수트를 입은 그녀는 여왕처럼 당당하고 기품이 넘쳤다. 그녀는 홀로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장내를 둘러본 후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그녀는 먼저 자신과 아르테미스를 향한 무분별한 의혹들을 논리적으로 반박했다. 그리고 마침내 모두가 기다리던 주제로 넘어갔다. 저는 지난 5년간 제 아이들의 아버지에 대해 침묵해왔습니다. 그것은 떠나간 그 사람과 그의 가족에 대한 마지막 예의이자 배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가족이 제 아이들에게까지 상처를 주려 하기에 저는 모든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장내에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권지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라이브 중계를 보며 손에 땀을 쥐었다. 강서연은 모든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폭탄 선언을 했다. 제 아이들의 아버지는 여러분이 추측하는 권지혁 대표가 아닙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다. 서연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더욱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제 아이들의 아버지는 바로 권지혁 대표의 쌍둥이 동생 구권시우입니다. 그 순간 기자회견장은 물론 중계를 지켜보던 대한민국 전체가 충격에 빠졌다. 권지혁에게 쌍둥이 동생이 있었다는 사실은 단 한 번도 알려진 적이 없었다. 권지혁 자신조차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강서연은 슬픔에 잠긴 표정으로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그녀는 유럽에서 미술학도였던 권시우를 만났고 깊은 사랑에 빠졌다고 말했다. 시우는 어릴 적 사고로 몸이 약해 권씨 가문이 그의 존재를 숨긴 채 요양을 위해 해외로 보냈다는 것이었다. 두 사람은 미래를 약속했지만 그녀가 임신 사실을 알기 직전 시우는 지병이 악화되어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너무나 애틋하고 슬퍼서 듣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야기가 거짓이라고 의심할 틈도 없이 그녀는 증거를 제시했다. 오 비서가 완벽하게 조작해낸 증거들이었다. 대형 스크린에는 권지혁과 꼭 닮았지만 어딘가 더 부드럽고 병약해 보이는 한 남자의 사진이 여러 장 띄워졌다. 권지혁의 과거 사진들을 정교하게 변조한 것이었다. 이어서 쌍둥이의 출생 기록이 담긴 가족관계 증명서와 프랑스에서 발급된 시우의 사망 진단서가 공개되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기자회견은 순식간에 강서연을 위한 무대가 되었다. 비극적인 사랑을 겪고 홀로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워낸 위대한 어머니. 여론은 180도 뒤집혔다. 윤 회장과 한유라는 죽은 줄도 몰랐던 핏줄의 연인과 아이들을 공격한 악녀가 되었다. TK그룹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다. 권지혁은 사무실 의자에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다. 쌍둥이 동생 권시우,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윤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저한테 쌍둥이 동생이 있었습니까? 수화기 너머로 윤 회장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헛소리야. 그럴 리가 없어. 저 여자가 미쳤구나. 하지만 강서연이 제시한 증거는 너무나 완벽해서 권지혁조차 자신의 기억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혹시 부모님이 정말로 자신에게 동생의 존재를 숨겨온 것은 아닐까? 그는 스크린에 떠있는 권시우의 사진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 얼굴은 분명 자신의 것이었지만 동시에 낯선 타인의 것이기도 했다. 강서연의 차가운 목소리가 그의 뇌리를 다시 맴돌았다. 당신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 말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의미로 그의 심장을 후벼 팠다. 아이들은 그의 자식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의 피를 나눈 조카였다. 영원히 손에 닿을 수 없는 너무나 가까우면서도 먼 그의 혈육. 강서연의 완벽한 거짓말은 그를 완벽하게 무장해제시켰고 더 깊은 혼돈의 심연으로 밀어넣었다. 강서연의 기자회견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TK그룹은 창사 이래 최악의 위기에 직면했다. 여론의 문매를 맞은 윤명희 회장과 한유라는 공식 석상에서 자취를 감췄다. 권지혁은 쏟아지는 비난과 폭락하는 주가를 방어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존재하지 않았던 쌍둥이 동생 권시우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강서연의 이야기가 거짓일 것이라고 애써 부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혹시나 하는 의심을 떨칠 수 없었다. 부모님은 과연 자신에게 모든 것을 말해 주었을까? 그는 본가 창고 깊숙한 곳에 보관되어 있던 수십 권의 낡은 가족 앨범과 서류들을 모두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가져왔다. 밤을 새워가며 그는 자신의 유년 시절 기록을 샅샅이 뒤졌다. 어머니 윤 회장은 그의 이런 행동에 길길이 날뛰며 부인했다. 내게 쌍둥이 동생은 없어. 그 여자의 거짓말에 노란하지 마. 하지만 무언가를 감추려는 듯한 그녀의 과민한 반응은 오히려 권지혁의 의심을 증폭시킬 뿐이었다. 그는 최민준에게 TK그룹의 모든 업무에서 손을 떼고 오직 권시우의 흔적을 찾는 데에만 집중하라고 비밀리에 지시했다. 이것은 더 이상 강서연의 거짓말을 밝혀내기 위한 조사가 아니었다. 자신의 잃어버린 절반을 찾고 정체성의 혼란을 바로잡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그는 강서연이 사랑했다는 남자, 그리고 자신의 혈육인 아이들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아야만 했다. 그는 최민준을 통해
유럽 전역의 병원과 학교에 흩어져 있는 권시우의 가상 행적을 쫓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집요한 추적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그가 찾던 것과는 전혀 다른 비밀의 문을 열어젖혔다. 최민주는 권지혁의 출생 시점을 전후한 시기의 자금 흐름과 부동산 거래 기록을 파헤치던 중 의심스러운 정황을 포착했다. 윤명희 회장의 개인 비자금 계좌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여러 개의 유령 회사로 거액의 자금이 흘러들어간 흔적을 발견한 것이다. 처음에 권지혁은 그것이 자신의 조사와는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최민주는 끈질기게 파고들었고 마침내 그 유령 회사들의 정체를 밝혀냈다. 그 회사들은 과거 TK그룹이 신도시 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 알짜배기 땅을 헐값에 불법적으로 사들이기 위해 이용된 페이퍼 컴퍼니들이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원주민들이 헐값에 땅을 빼앗기고 길거리로 내몰렸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그 유령 회사들이 여전히 존재하며 최근 한유라의 아버지가 소유한 로펌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현재 TK그룹이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바이오 기업 합병건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었다. 한유라가 그토록 강하게 밀어붙이던 바로 그 합병이었다. 모든 조각이 하나로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권지혁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어머니와 한유라가 강서연을 공격한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스캔들을 덮기 위함이 아니었다. 강서연의 아르테미스는 바로 그 합병의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였다. 그들은 강서연에게 스캔들을 뒤집어 씌워 아르테미스의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고 합병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비열한 기업 사냥을 벌인 것이었다. 개인적인 원한을 추악한 비리의 연막으로 사용한 것이다. 그 순간 권지혁의 관점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이 쌓아 올린 부와 명예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 위에 세워진 것인지를 직시하게 되었다. 그들의 탐욕과 부패를 생각하다가 문득 아무것도 없는 맨손으로 시작해 오직 실력과 노력만으로 아르테미스를 일군 강소연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때 묻지 않은 미래를 상징하는 5 아이들의 얼굴도 그는 깨달았다. 진짜 적은 강소연이 아니었다. 자신을 낳고 기른 어머니 그리고 미래를 약속한 약혼녀. 바로 자신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 부패하고 유독한 환경이야말로 진짜 적이었다. 윤 회장의 권력에 대한 집착과 한유라의 무자비한 야망은 아르테미스뿐만 아니라 TK그룹 전체를 파멸로 이끌 수 있는 시한폭탄이었다. 무엇보다 그는 그들이 아이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는 공포에 휩싸였다. 지금은 권시우라는 가상의 인물 때문에 아이들이 자신의 핏줄이 아니라고 믿고 있지만 만약 아이들이 자신들의 계획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는 순간 그들은 무슨 짓이든 저지를 위인들이었다. 아이들은 존재만으로도 불편한 진실을 상기시키는 존재였고 따라서 제거해야 할 장애물로 여겨질 수 있었다. 권지혁의 목표는 완전히 바뀌었다. 더 이상 강소연의 마음을 되찾는 것이 우선이 아니었다. 자신의 가족이라는 이름의 괴물들로부터 강소연과 5 아이들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그의 새로운 그리고 가장 절박한 사명이 되었다. 그는 강소연의 철옹성이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추악한 세상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방어막이었음을 비로소 이해했다. 그날 밤늦게 권지혁은 불법적인 거래 내역과 비자금 흐름이 빼곡히 정리된 서류 더미에 둘러싸여 있었다. 그는 차갑게 식은 이성과 뜨거운 결의로 하나의 결정을 내렸다. 그는 최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냉정했다. 최 비서, 권시우를 찾는 건 그만둬. 최민준이 의아해하기도 전에 그가 말을 이었다. 지금부터는 증거를 수집한다. 어머니와 한유라, 그리고 유령 회사들과의 관계에 대한 모든 증거를. 이제부터는 우리 집 앞마당을 사냥할 시간이다. 그의 머릿속에서 권시우라는 유령은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자신의 집에 도사리고 있는 진짜 괴물들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의 개인적인 탐색은 이제 정의를 위한 추적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그는 자신이 가장 큰 상처를 주었던 여인과 손을 잡아야만 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강서연의 기자회견 이후 한유라는 벼랑 끝에 몰렸다. TK그룹과의 합병은 아르테미스의 예상 밖의 선전과 부정적인 여론 때문에 지지부진했고 권지혁은 눈에 띄게 차가워졌다. 약혼은 이름뿐인 껍데기로 전락했다.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절박함 속에서 그녀는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되돌릴 수 없는 죄 없는 위험한 도박이었다. 그녀는 비밀리에 해결사 조직과 접촉했다. 그녀가 원한 것은 돈이 아니었다. 그녀는 강서연의 아이들 중 한 명을 잠시 사라지게 해달라고 의뢰했다. 강서연에게 극도의 공포심을 심어주어 아이들을 데리고 2번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한국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그녀의 최종 목표였다. 그렇게만 된다면 강서연이라는 존재를 자신의 인생에서 그리고 TK그룹의 미래에서 완벽하게 지워버릴 수 있을 터였다. 하지만 그녀는 권지혁이 이미 자신을 사냥감으로 삼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권지혁은 최민준을 통해 한유라와 윤 회장의 모든 통신과 자금 흐름을 감시하고 있었다. 마침내 최민준의 감시망에 암호화된 메시지와 거액의 자금 이체 내역이 포착되었다. 한유라의 유령 회사 계좌에서 정체불명의 보안업체로 흘러들어간 돈이었다. 최민준은 밤을 새워 암호를 해독했고 그 안에 담긴 끔찍한 계획을 알아냈다. 타겟 5아이 중 하나. 장소 주말 미술 수업이 열리는 갤러리. 권지혁은 보고를 받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그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된 것이다. 자신의 약혼녀가 자신의 혈육일지도 모르는 아이를 해치려 하고 있었다. 경찰에 신고할 시간도 여유도 없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오히려 아이가 더 위험해질 수 있었다. 권지혁은 직접 움직여야만 했다. 그는 최민준과 함께 미술 수업이 열리는 청담동의 한적한 갤러리로 차를 몰았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아이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이것은 더 이상 이기고 지는 게임의 문제가 아니었다. 한 아이의 목숨이 걸린 문제였다. 갤러리 안 아이들은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그림 그리기에 열중하고 있었다. 오 비서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근처에 대기하고 있었지만 납치범들의 계획은 생각보다 치밀했다. 그들은 갤러리 밖에서 일부러 작은 접촉 사고를 일으켜 소란을 피웠다. 오 비서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린 그 찰나의 순간이 그들에게는 황금 같은 기회였다. 갤러리 직원으로 위장한 납치범이 조용히 아이들에게 접근했다. 그의 목표는 그림에 완전히 몰두해 있던 둘째 태준이었다.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눈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남자는 다정한 목소리로 태준에게 속삭였다. 꼬마야, 아주 특별한 물감을 보여줄까? 저쪽 방에 있는데 아무한테도 없는 색이야. 그림을 사랑하는 태준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태준이 아무 의심 없이 남자의 손을 잡고 조용한 복도를 지나 뒤편 비상구로 향하는 순간이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갤러리 문이 거칠게 열리고 권지혁이 뛰어 들어왔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납치범에게 몸을 날렸다. 재벌 총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오직 제 새끼를 지키려는 성난 맹수와 같았다. 세련되지 않은 그러나 절박함이 담긴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권지혁은 납치범이 휘두르는 주먹에 입가가 터지고 얼굴에 상처를 입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아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본능만으로 움직였다. 마침내 그는 남자를 제압하여 바닥에 쓰러뜨리고 겁에 질려 울고 있는 태준이를 품에 끌어안았다. 그 순간 소란을 듣고 달려온 오 비서와 갤러리 보안팀이 현장을 덮쳤다. 몇 분 뒤 오 비서의 연락을 받고 미친 듯이 달려온 강서연이 갤러리에 도착했다.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다. 제압당한 채 쓰러져 있는 남자 공포에 질린 사람들, 그리고 엉망이 된 몰골로 자신의 아들 태준이를 품에 꼭 안고 있는 권지혁의 모습. 태준이는 울면서 방금 자신을 구해준 그 남자의 옷깃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었다. 그 이미지는 강서연의 심장을 강타했다. 그녀가 그토록 증오하고 경멸했던 남자가 온몸으로 자신의 아들을 지켜주고 있었다. 그녀는 달려가 태준이를 품에 안았다. 권지혁은 조심스럽게 아이를 그녀에게 넘겨주었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그들 사이에는 어떠한 증오나 냉소도 없었다. 오직 내 아이가 겪을 뻔했던 끔찍한 일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와 안도감만이 존재했다. 권지혁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한유라 지시야,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었다. 그는 자신의 휴대폰에 떠있는 그가 가로챈 암호 메시지를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그의 모든 카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순간이었다. 그 여자는 멈추지 않을 거야. 내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그들에게 당신과 아이들은 제거해야 할 장애물일 뿐이야. 나 혼자서는 당신과 싸우면서 동시에 그들을 막을 순 없어. 그것은 항복 선언이자 절박한 제안이었다. 강서연은 떨고 있는 아들을 더욱 세게 끌어안았다. 그리고 자신을 구해준 남자를 바라보았다. 그의 진심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요새가 아무리 견고해도 아이들을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위협의 근원을 뿌리 뽑지 않는 한 이런 일은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위해 자존심을 버리기로 결심했다. 어떻게 하길 원하죠? 그녀의 목소리는 내면의 경랑과 달리 침착했다. 혼란스러운 갤러리, 안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얽매인 원수가 아니었다. 아이들을 지켜야 하는 공동의 목표를 가진 두 명의 부모였다. 마지못해 맺어진 동맹. 권지혁이 결연하게 말했다. 그들을 끌어내리는 거야. 함께. 강서연은 대답 대신 짧고 강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들은 같은 편에 서 있었다. 권지혁이 마련한 안전가옥. 그곳은 전쟁을 앞둔 지휘본부와 같았다. 강서연과 권지혁은 처음으로 동등한 파트너로서 마주 앉았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도 공동의 목표를 향한 굳건한 의지가 느껴졌다. 서연의 곁에는 데니얼 김희지혁의 곁에는 최민준이 배석했다. 네 사람은 TK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 안의 괴물들을 사냥하기 위한 작전 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전략은 정교하고 대담했다. 먼저 권지혁은 CEO의 권한을 이용해 TK그룹에 대한 전면적인 내부 감사에 착수했다. 유령 회사와 관련된 모든 프로젝트와 자금 흐름을 파헤친다는 명분이었다. 이것은 그들의 조사를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보호하고 핵심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방패와도 같았다. 그의 내부 공격은 윤 회장과 한유라의 손발을 묶는 역할을 할 것이었다. 동시에 강서연은 외부에서의 공격을 담당했다. 그녀는 아르테미스의 최첨단 기술력과 오 비서의 정보전 능력을 총동원했다. 그들의 타겟은 유령 회사들이 서버를 두고 있는 해외 조세피난처와 한유라의 개인 통신 기록이었다. 그들은 어둠 속에서 적의 심장부로 침투하는 날카로운 비수였다. 강서연의 전략적 지휘 아래 그들은 거대한 부패의 네트워크를 하나씩 끊어내기 시작했다. 작전은 일사불란하게 진행되었다. 낮에는 권지혁과 최민준이 감사팀을 이끌고 그룹의 핵심 부서를 압박했다. 임원들은 당황했고 서류들은 파쇄되기 시작했다. 밤에는 강서연과 오 비서가 암호화된 파일을 해독하며 범죄의 증거들을 수집했다. 횡령 뇌물 탈세, 그리고
아르테미스를 고사시키기 위한 불법적인 계획까지. 추악한 진실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냈다. 윤 회장과 한유라는 무언가 잘못되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들은 증거를 인멸하려 했지만 서연과 지역의 팀은 언제나 한 발 빨랐다. 그들이 서버를 파괴하려 하면 이미 데이터는 백업된 후였고, 그들이 회계 장부를 조작하려 하면 원본 파일은 이미 감사팀의 손에 넘어가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쳐놓은 거미줄에 스스로 올가매지는 신세가 되었다.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 즉 스모킹건이 확보되었다. 그것은 한유라가 해결사 조직과 통화하며 아이의 납치를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이었다. 그 통화에서 그녀는 이 모든 계획의 배후에 윤 회장이 있다는 사실까지 암시했다.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은 없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것을 세상에 공개하고 심판을 내리는 일뿐이었다. 강서연은 마지막 일격의 무대로 TK그룹의 바이오 기업 합병을 최종 결정하는 임시이사회를 선택했다. 그곳은 윤 회장과 한유라가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하는 장소일 터였다. 바로 그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그들을 끌어내려야 했다. 이사회가 열리고 합병 안건이 상정되려는 순간 권지혁이 의장 자격으로 긴급 발언을 신청했다. 이 합병은 불법과 비리로 얼룩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증거를 공개하겠습니다. 그의 선언과 함께 이사회장 대형 스크린에 그들이 수집한 모든 증거들이 띄워졌다. 유령 회사의 자금 흐름 내부 거래 내역,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유라의 목소리가 담긴 통화 녹음 파일이 장내에 울려 퍼졌다. 동시에 서연과 연계된 언론사에서 실시간으로 이 사실을 속보로 터뜨렸고, 모든 증거는 검찰청에 제출되었다. 이사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윤명희 회장과 한유라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굳어버렸다. 그들의 제국이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잠시 후 굳게 닫힌 문이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윤 회장과 한유라는 모든 이사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체포되었다. 제게는 전례 없는 충격에 휩싸였다. 권지혁은 스스로의 손으로 자신의 왕국을 정화했지만 그 대가는 자신의 가족을 파멸시키는 것이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권지혁은 강서연을 찾아갔다. 그녀는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이 보이는 자신의 집 정원에 조용히 서 있었다. 그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슬픔이 서려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맑은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고마워요. 당신 덕분입니다. 그들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는 자신이 알지도 못했던 동생, 그리고 그 동생이 겪었을 삶에 대한 슬픔을 안고 오랫동안 묻고 싶었던 질문을 꺼냈다. 시우, 내 동생은 정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에 대한 순수한 궁금증과 존중이 담겨 있었다. 강서연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나지막이 하지만 그의 심장을 꿰뚫을 만큼 또렷하게 말했다. 권시우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권지혁은 그 말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혼란스러운 눈빛을 마주하며 그녀는 마지막 진실을 고백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쌍둥이 동생은 없었다고, 사진 속 인물은 권지혁 당신이었다고. 모든 이야기는 자신이 만들어낸 완벽한 거짓말이었다고. 그녀가 그런 거짓말을 한 이유는 단 하나였다. 그가 자신에게 안겨주었던 것과 똑같은 무력감과 절망감을 그에게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그를 오만함의 껍질 속에서 끌어내어 자신의 핏줄을 지키기 위해 싸울 줄 아는 아버지라는 이름에 걸맞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들고 싶어서. 나는 괴물 권지혁을 죽여야만 했어요. 그 안에
단 한 사람의 인간이라도 남아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으니까. 그 고백은 권지혁의 남은 세상마저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그를 짓누르는 마지막 진실의 무게. 저 멀리 아무것도 모른 채 밝게 웃으며 뛰노는 아이들의 모습이 보였다. 그의 아이들. 그는 아이들을 바라보고 다시 강서연을 바라보았다. 충격과 고통, 그리고 기이한 깨달음이 뒤섞인 폭풍 속에서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강서연의 마지막 고백은 권지혁의 영혼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 그는 정원에 서서 웃으며 뛰노는 아이들을, 자신의 아이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충격과 고통을 넘어선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그의 심장을 휘감았다. 강서연의 거짓말은 잔인했지만 그 잔인함은 썩어 문드러진 자신을 도려내고 새로운 심장을 이식하는 외과 의사의 메스와도 같았다. 그녀는 그를 파괴함으로써 역설적으로 그를 구원한 것이다. 그는 분노하지 않았다. 원망하지도 않았다. 그저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5년 전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와 그녀가 혼자 감당해야 했던 고통의 깊이를 비로소 온몸으로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는 아이들을 향해 그리고 서연을 향해 차마 다가가지 못하고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다. 지금의 자신은 그들의 세상에 들어설 자격이 없었다. 며칠 후 대한민국 재계는 또 한 번 발칵 뒤집혔다. 권지혁이 TK그룹의 대표이사직에서 자진 사임하겠다는 폭탄 선언을 한 것이다. 그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하지만 그 자리는 변명이나 해명을 위한 자리가 아니었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는 자신의 가문이 저지른 모든 부패와 비리에 대해 사죄했고 자신의 사제 전부를 출연하여 과거 TK그룹의 불법적인 개발 사업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을 위한 피해보상재단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그것은 자신의 뿌리였던 과거와의 완벽한 단절 선언이었다. 그는 더 이상 TK그룹의 왕좌에 앉은 군주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속죄의 길을 걷기로 결심한 한 명의 인간 권지혁으로 다시 서기로 했다. 화려한 제국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잿더미 위에서 새로운 시작을 택한 것이다. 모든 것을 정리한 후 그는 다시 강서연을 찾아갔다. 이번에는 값비싼 수트도 위압적인 아우라도 없었다. 그는 그저 평범한 남자로서 그녀의 집 문 앞에 섰다. 그는 그녀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다시 사랑해달라고 애원하지도 않았다. 그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고 그저 담담하게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인정했다. 그리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생애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간절히 부탁했다. 내가 그 아이들의 아버지라는 권리를 주장할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제발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줘. 아이들의 인생에 들어갈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게 해줘. 얼마가 걸리든 평생이라도 기다릴게.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강서연은 오랫동안 그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녀의 복수는 끝났다. 그녀의 목표는 아이들을 지키고 아이들의 아버지를 인간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두 가지 모두 이루어졌다. 이제 증오를 붙들고 있는 것은 아이들의 미래에 더 큰 상처를 남기는 일일 뿐이었다. 그녀는 아빠는 누구야? 라고 묻기 시작하는 아이들을 생각했다. 아이들을 위해서 그녀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다. 좋아요. 그녀의 대답에 권지혁은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동화 같은 재회는 없을 거예요. 당신은 아빠가 아니라 아저씨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겁니다. 아이들의 신뢰는 아버지라는 이름이 아니라 당신의 행동으로 직접 얻어내야 해요. 그것은 용서가 아닌 기회였다. 권지혁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듯 몇 번이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권지혁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는 차가운 펜트하우스를 떠나 작은 집으로 이사했다. 그는 더 이상 이사회 보고서를 읽는 대신 육아 서적을 읽었다.
그의 서툰 아버지 되기 수업이 시작되었다. 그는 첫째 태호와 전략 게임을 두다가 처참하게 패배했고, 둘째 태준이가 그림 그리는 모습을 몇 시간이고 조용히 지켜봐 주었다. 그는 셋째 태민이와 진흙탕에서 뒹굴며 축구를 했고, 넷째 태우와 함께 밤을 새워 복잡한 레고성을 조립했다. 그리고 막내 서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목소리로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서툴렀다. 아이들은 그를 경계했고 그는 자주 실수를 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의 인내심과 진심 어린 노력에 아이들의 마음은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강서연과 대니얼 김은 그 모든 과정을 멀리서 지켜보며 그의 진정한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몇 달이 흐른 어느 날 저녁 권지혁이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현관을 나설 때였다. 막내 서아가가 달려와 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다. 그리고는 맑은 목소리로 말했다. 잘 가요, 아빠. 그것은 무심코 나온 말실수일지도 혹은 순수한 아이의 인정일지도 몰랐다. 그 한마디에 권지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문가에 서 있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서려있던 얼음은 어느새 녹아내리고 그 자리에는 복잡하지만 따뜻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1년 후 강서연의 집 정원에는 평화로운 주말 오후가 펼쳐지고 있었다. 권지혁은 5 아이들과 함께 작은 텃밭을 가꾸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기업 제국의 왕이었을 때는 결코 찾아볼 수 없었던 깊고 온화한 행복이 서려 있었다. 강서연은 테라스 의자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과거의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들은 잿더미 위에서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냈다. 노력과 인내, 그리고 미래를 향한 희망으로 쌓아 올린 진짜 가족의 모습이었다. 이것은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 그들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